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매헌 윤봉길 의사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선 80일이 나는 지금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 시간일 겁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3명이 한자리에 이제 모여 있는 상태고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런 저희가 좀 또 장면이 들어오면은 또 그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모식이 끝난 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취재진과의 일물담을 진행할 텐데 여러 이제 가족 리스크, 그러니까 아들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사생활 장남의 사생활 문제도 그렇고 어제 제안했던 공시가 전면 개편도 그렇고 다양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배 교수님 보실 때 이 후보가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강조할지 좀 저희가 예상해 볼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민생 경제 이슈를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민생 그리고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행보도 계속해서 민생, 경제 관련 이슈에 공약을 집중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일가구 1주택자들의 뭐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라든지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문제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해 주겠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 이유는 역시 이제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론이 한 10%포인트 높고 네. 그 중심에 이제 부동산 실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현 정부와 또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는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100조 정도의 코로나 예산 관련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돌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일문일답에서도 뭐 아들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그렇죠. 결국 이제 민생 그리고 경제 이슈가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디에 방점을 좀 둘 거라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요. 예. 저는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가족 문제 물론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기자들 질문에 있어서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 여반장처럼 바뀌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진심 어린 그 정책적 변화를 원하는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지지율 내지는 표 때문에 저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말씀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이제 집중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 문제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후보가 선출이 된 이후 한 8번 정도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뭐 대장동 이슈도 있었고 조국 이슈도 있었고 아들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선대위 관련자들 보면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여성 인권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뭐 마사지 후기 관련해서 뭐 평범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선대위 관계자들이 뭐 이제 친구의 얘기를 옮겼다 아니면 뭐 게임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 내지는 지금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이해가 될지 가슴에 닿을지 그런 답변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어떤 뭐 얘기 좀 오늘 할까요? 보면은 네. 윤 후보는 내일 안보 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윤 후보도 배우자 문제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제 어제 이제 또 사과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이 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논란이 된 건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여러 번 사과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좀 있을 예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면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얘기들을 선대위 차원에서 이제 오후에 좀 발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내일 행보가 있는 안보와 관련한 예. 행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사과의 진정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과의 진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사과의 태도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시기, 타이밍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 4시간 만에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에 등 떠밀리듯이 해가지고 사흘 만에 마지못해서 사과를 내놓는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이 잘못됐다. 첫 번째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예. 사과를 했고 세 번째로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다면은 지겠다라는 이제 분명히 이 사과의 3원칙을 충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내도 그러고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사과하겠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하겠다. 계속해서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으로 몰아가는 여권의 기획 공세로 몰아가는 이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태도는 전혀 사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다음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뭘 사과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 허위 경력 부분을 인정한다는 얘기냐? 라고 물어보니까 노 코멘트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전혀 사과가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과의 태도를 보인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분노만 더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배우자의 허위 경력 부분이 있다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말씀하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 말씀은 잠시 뒤에 예, 들어보고요.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들 이슈까지 터진 상황에서 연말까지 골든 클로스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말까지 골든 크로스가 가능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두 후보 모두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문제가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 다 네거티브로 지금 폭로전 양상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추가 의혹이 또 폭로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뭐 골든 크로스를 미리 점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 함은 굉장히 안정적인 반복적인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용어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앞설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전반적인 추세는 맞고 이런 추세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게 예. 안정적인 추세로 간다는 것을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무슨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게 있었고 동시에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까지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다운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락하는.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트리플 다운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른바 올다운 현상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역대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뭘 의미하느냐. 역시 이제 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한 60% 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하나는 또 배우자 문제, 또 하나는 아들 문제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염증, 실망감이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배 교수께서도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첨언해 주실까요? 예. 글쎄요,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뭐 여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다툼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일부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권이 몰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의 가짜 뉴스의 흔적들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교생 관련한 것들에 대한 흔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관련 학위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이게 네.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검토를 하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다 싸접어서 네. 가짜 뉴스,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 위조 논란까지도 가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지금처럼 민주당이 총공세에서 배우자가 마치 가짜 인생을 산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후보가 사과했던 것과는 별개로 저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런 가짜 뉴스성 문제들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물론 선대위가 구성되는 과정이 있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갈등 문제 있었고 이어진 그렇죠. 배우자 의혹 때문에 완만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스스로 지금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하락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다음 주 봐야 되겠습니다만 반영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 근원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경선에 대한 후유증, 그러니까 원팀에 대한 문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대장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원팀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장동에 대한 의혹, 이게 근원적인 두 가지 넘어야 될 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리스크와 별개로 이재명 후보의 이 30%대 박스권은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차별의 강, 대장동의 강을 넘지 않는 한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민주당 쪽에서 희망하는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쉽게 올 거다라는 예상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가 좀 김건희 씨의 이제 답변을 좀 해야 첨부를 좀 되는데요. 해주시죠. 우리 이제 박정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공보 부단장으로 계신 분이 지금 몰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도 기획 공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 측 선대의 공식 입장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의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경력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팩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아간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라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몰아가는 것이고 본인의 적었던 경력이 사실이라면은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를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사과를 한 건데 정작 사과하면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단순히 경력을 잘못 적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서를 위조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수원여대에 겸임 교수를 하면서 본인의 경력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있었다. 그것도 재직증명서 떼놨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거는 설립도 안 됐는데 재직증명서 떼놨어요. 근데 겸임 교수의 요건을 갖추려면은 현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년을 근무를 해야지 겸임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직인도 다르고 1년 번호도 다르고 게임산업협회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 근무한 적 알지도 못하고 누구지도 못한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정황을 보면은 위조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은 조국 교수의 표창장 의혹 문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던 신정아 교수 학력 위조 문제와 딱 닮은 거래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나는 공정과 정의와 법치를 주장하겠습니다. 라는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사과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네, 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허위 이력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괜히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렇게 민주당식
그 인식 내지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팩트에 관한 문제지만은 게임산업협회에 관련한 재직증명서는 제가 볼 때는 게임산업협회 측에서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그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들었고 네. 직인도 위조해서 찍었다. 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제가 표현했던 몰아가는 것은 저는 분명히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봐요. 사과의 구체성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그럼요. 그래서 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건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텐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마치 조국 전 장관 당시처럼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 선대위 쪽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는 뭐 조국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거명했던 것처럼 뭐 권인숙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선대위 관계자들이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면 저는 실체, 그러니까 겉으로는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 내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실체와 몸통은 여전히 내로남불식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가정 리스크 관련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또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대선의 특징을 좀 하나 좀 꼽아보겠습니다. 양강 두 후보가 보면은 상대당 텃밭에서 좀 예전보다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20% 이상 지지율을 좀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다면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좀 지역 구도가 완화가 된 거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좀 의미를 좀 부여해야겠습니까? 뭐 강도의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아시겠지만은 망국적인 지역 감정, 지역 대결 구도가 굉장히 역대 대선에서 심각했지 않습니까? 예.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본인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했었고 또 삼김 시대 때 굉장히 지역주의 정치를 하면서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에 비해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약화된 또는 완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지역 감정과 또 지역주의는 어느 정도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화된 이 원인이 뭔가라는 것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양쪽의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전통적인 그 지역의 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성장했고 부친의 뿌리가 지금 충청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영남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각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텃밭에서 강력한 지지를 못 받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 TK에서 뭐 50% 중후반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한 60% 중반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TK에서 20% 중반을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0% 중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견제 심리가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TK 쪽에서 강력하게 몰표를 준다면은 또 호남에서도 몰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몰표 또는 뭐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아다 보니까 서로 좀 느슨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지역에 워낙 불균형이 심화되다 보니까 지역의 유권자들이 누가 우리 지역에 또 내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익 투표 성향을 한 그런 결과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전 대변인께서는 영호남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득표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분은 뭐 백 교수님 분석해 주신 부분하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이 양 후보의 문제는 이재명 후보도 호남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호남 민주당 계열의 후보한테 지워졌던 지지율에 못 미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보수 경향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후보한테 주어졌던 지지율에 못 미치고 있고 이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양 후보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은 지금 대선이 이제 초반에서 한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네거티브 국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되고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투표율도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도 떨어지게 되는 좀 유례 없는 굉장히 이상한 대선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양 진영에서도 그다음에 국민들 모두도 한번 좀 이 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챙겨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남도 호남도 지금 동일 계열의 후보들에게 그 전에 보여줬던 것만큼 지지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는 예. 양 캠프 모두 좀 지켜보고 챙겨봐야 될,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임시국회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추경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우선 지원 주문을 좀 고려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게 이재명 하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소상공인 지원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지금 여당,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만들어졌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거의 뭐 독자적으로 예산안이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607조 규모이고 예산안이 통과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작년부터도 굉장히 두텁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크게 뭐 반영된 부분이 없어요. 지금 예산안이 내년 예산안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추경을 얘기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얘기하는 거는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향수가 아직 있어서 저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저희 당에서는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적인 상황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네. 이 건에 대해서 자칫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텁게 지원해줘야 되는 원칙,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에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의 공조 상황 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좀 액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실천이죠. 50조, 100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정작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럼 돕자. 나중에 할 걸 지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못하겠다. 집권해서 하겠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50% 이상이 매출이 50에서 70%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앞으로도 빨라야 6개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뭐 계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이걸 늦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 전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지원이 된다면은 혹시 대선에서 국민의힘 측이 좀 불리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지원이 된 분들이 90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3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나마도 지금 지원이 못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50조, 100조의 지원을 주장을 한다면은 그게 예.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당장 일단 뭐 규모라든지 또는 뭐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논의해서 정하면 되겠지만 일단 논의 테이블은 즉각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는 것이 가장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치권 이슈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